서울의 하늘이 아직 아침 안개에 자라게 덮여 있을 때 이수지는 거실 문지방에 서서 남편 박준호가 바닥에 놓인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분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캐리어는 이미 가득 차 지퍼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준호는 마치 무언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다시 열었다. 수지는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준호의 출장을 준비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사소한 습관은 늘 그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마음속에 따스함을 안겨주었다. 두꺼운 재킷 챙기는 거 잊지 마요. 수진이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함이 묻어났다. 도쿄는 지금 장마철이라 밤에는 꽤 춥대요. 준호는 흘긋 쳐다보며 잘생긴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42세가 된 그는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챙겼어. 걱정 마. 거기 출장 가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 2주 금방이야.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마치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듯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캐리어 옆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에 출장에 필요한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왔다. 단정한 남색 셔츠와 비닐 폴더에 담긴 서류들. 하지만 한 가지가 그녀를 조금 신경 쓰이게 했다. 캐리어 구석에 놓인 갈색 해변 샌들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마 잠시 산책할 때 신으려는 거겠지. 그녀는 문득 떠오른 이상한 느낌을 애써 떨쳐내며 생각했다. 애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 준호가 일어서며 수진의 시선을 캐리어에서 돌렸다. 아직 자고 있어요. 아침 일찍 깨우고 싶지 않아서요. 나중에 당신이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할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8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늘 밝게 맞아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었다. 지금 카카오 택시 불러야겠다. 곧 공항에 도착할 거야.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집 잘 보고 있어. 아이들도 잘 챙기고. 걱정 말아요. 당신도 식사 거르지 말고 아이들 걱정만 하지 말고요.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진이 답했다. 그는 캐리어를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타기 전에 손을 흔들었다. 수진은 현관에 서서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준호가 떠나자 집은 텅 빈 듯 고요했다. 수진은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 전자회사 마케팅 부장인 남편은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았기에 그의 부재는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속삭임이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 위 작은 냄비에서 물이 끓고 토스트 굽는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땅콩 버터를 바르면서 수진의 생각은 아까의 대화로 흘러갔다. 준호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익숙하지 않은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를 오래 마주치지 못하는 눈빛,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아이들은 평소와 같았다. 민준이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느라 바빴고 서연이는 거실 카펫에서 아끼는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는지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준호는 보통 비행기에서 내리고 호텔에 체크인한 후에야 연락을 하곤 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의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도쿄 도착했어. 너무 피곤하다. 내일 하루 종일 회의야. 먼저 잘게. 나중에 또 연락할게. 수진은 메시지를 읽고 작게 미소 지으며 간단히 답장했다. 알았어요. 푹 쉬어요. 조심하고요. 하지만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준호의 메시지는 너무나 평범하고 건조해서 마치 꾸며낸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수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지나친 상상력을 탓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저녁을 먹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민준이와 서연이가 잠든 후 수지는 준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베개를 바라보며 그가 평소에 쓰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그리움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불확실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워 앞으로의 2주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먼 곳에서 준호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말한 도쿄가 아닌 제주도였다. 그의 옆에는 여름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검은색 캐리어는 그의 옆에 놓여 있었고 수진이 아침에 보았던 해변샌들은 이제 그의 발에 신겨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수진의 답장을 읽고는 무표정하게 껐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라운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옆에 있는 여자에게 속삭였다. 앞으로 2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수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준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평온했다.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해 계란 프라이를 부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약간 낡은 나무 식탁 표면에 반사되었다. 갓 타낸 믹스커피 향이 공기를 채우며 수진이 매일 즐기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마음에는 준호가 늘 차지하던 침대 옆자리처럼 작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아, 빨리 씻어. 학교 늦겠다. 수진이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작은 발소리가 욕실로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아직 거실 바닥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옅게 미소 지으며 이 일상에 잠기려 했었다. 준호가 출장을 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그녀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해냈다. 민준이를 스쿨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웃에게 서연이를 맡긴 후 수지는 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동 도서 출판사의 프리랜서 편집자였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가족을 돌보며 좀 더 유연하게 일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디지털 원고 더미가 그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고 숲에서 길을 잃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의 그것뿐이었다. 짧고 평범했다. 오전 회의 빡빡해. 나중에 연락할게. 수지는 아침에 힘내요. 점심 거르지 말고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오가 다 되도록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걱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주 바쁜가 보지. 그녀는 최근 회사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에 대해 준호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하루는 느리게 흘러갔다. 수지는 원고 2편을 끝내고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를 데려오고 민준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틈틈이 준호에게서 알림이 오기를 바라며 휴대폰을 흐긋거렸다. 마침내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할 무렵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정말 피곤하네. 회의 끝나고 팀원들이랑 저녁 먹었어. 당신은 어때? 애들은 잘 있고? 수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 준호는 해외에서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마치 의무적으로 서둘러 쓴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답장했다. 난 괜찮아요. 방금 민준이 학원에서 데려왔어요.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요. 그녀는 몇 분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의 답장은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구석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어제부터 온 준호의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다. 모든 것이 짧고 핵심만 전달할 뿐 평소에 섞여 있던 따뜻함은 없었다. 수지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준호는 피곤한 거야. 그뿐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눈초리 한 구석에 어른거리는 작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전화는 거의 1분 가까이 길게 울린 후에야 준호가 받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막 잠에서 깬 듯 약간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배경에서는 희미한 소음, 잔잔한 음악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아, 여기 팀원들이랑 식당에 있어. 방금 식사 끝내고 곧 호텔로 돌아갈 거야. 준호가 빠르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애들은 괜찮고? 네, 애들은 이미 자요.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준호는 짧게 웃었다. 나도 보고 싶어. 이제 끊어야겠다.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잘 자. 여보. 수진이 무언가 더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방금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의 대답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서두르는 듯한 말투와 호텔에서 쉬고 있다는 그의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경소음.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식당,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녀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멀리 제주도에서 준호는 반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는 해변가바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칵테일 두 잔에 살짝 붉어진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옆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 유라가 다정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누구였어?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 준호가 짧게 대답하고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아무것도 몰라. 유라는 작게 웃었다. 그녀의 눈이 바의 네온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럼 됐네. 우린 아직 즐길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내의 전화가 남긴 미세한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미세한 균열이 그들의 완벽한 휴가에 처음으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준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은 이슬비가 내려 주택단지의 길을 적시며 시작되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집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수진이 민준이의 도시락으로 너겟을 튀기는 프라이팬 소리와 섞였다. 서연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초콜릿 잼을 바른 식빵을 씹고 있었다. 아침은 평범해 보였지만 거기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함이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행동이 평소와 같도록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생각들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애썼다. 어젯밤 준호와의 통화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배경소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오늘 회의는 어때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대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한참 후에야 왔다.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짧고 차가웠다. 그는 바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확신을 주지 못하는 주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이를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수지는 일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쳐다보며 오지 않는 작은 진동을 기다렸다. 결국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 바빠서 잘하지 않던 소셜미디어를 열기로 했다. 그녀는 타임라인을 스크롤하며 오랜 친구들의 게시물과 미소, 가득한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그러다 대학 동기였던 민지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메신저를 열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잘 지내? 애들은 다 컸네. 1분도 채 되지 않아 민지의 답장이 왔다. 수진아, 잘 지내. 남편은 출장 갔어?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네. 넌 어때? 나도 잘 지내. 방금 인스타에서 뭘 봤는데. 내가 보내줄게. 놀라지 마.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데 그래? 그냥 보내봐.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답했다. 곧 새로운 알림이 울렸다. 민지가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을 보내왔다. 그것을 본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푸른 바다와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배경인 해변가에 서 있었다. 남자는 가슴 부분이 살짝 열린 하얀 리넨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수진이 준호의 캐리어에서 봤던 갈색 해변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노란색 여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아름답게 흩날렸다.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고 여자의 손은 남자의 팔에 감겨 있었다. 사진의 캡션은 이랬다. 천국을 찾아서. 수지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매일 봐온 턱선과 미소. 그건 준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사진의 햇빛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약간 흐릿했고 수지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녀의 마음은 반대로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지에게 답장했다. 이 사람 누구야? 준호 씨 같지 않은데. 답장은 금방 왔다. 나도 확실하진 않아. 수진아. 근데 예전 직장 동료 계정에서 봤어. 그 친구가 다른 사람 게시물을 공유했더라고. 너무 준호 씨랑 닮아서. 지금 도쿄 출장 중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일단 확인해 볼게. 알려줘서 고마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렇네.
민지는 걱정스러운 얼굴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마쳤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을 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열어 픽셀이 깨질 때까지 확대했다. 그 해변 샌들, 갈색의 단순한 끈이 달린.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그 리넨 셔츠. 수지는 준호가 1년 전 가족 여행으로 강릉에 갔을 때 샀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거의 입지 않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준호는 회의 때문에 도쿄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진 속의 해변은 고층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야자수, 하얀 모래, 잔잔한 바다. 그건 제주도나 다른 휴양지에 더 가까웠다. 수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찬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잔을 든 손이 여전히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조금 쏟아졌다. 그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여보, 뭐해요? 회의는 끝났어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며 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끝났어. 호텔에서 쉬고 있어. 당신은 어때? 수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똑같이 건조하고 짧으며 세부사항이 없는 말투. 그녀는 사진에 대해 직접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그 대답이 그녀의 이성을 지탱하고 있는 연약한 벽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민지야,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알려줘서 고마워. 수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의 비는 점점 거세져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감춰주었다.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이 준호가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해변 샌들의 이미지는 그녀가 풀고 싶지 않은 퍼즐의 첫 번째 단서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고급 빌라 발코니에 앉아 석양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옆에 긴 의자에 누워 셀카를 찍느라 바빴다.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지만 그는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라에게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은 요트 타러 갈까? 그는 서울에서 수진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밤의 꿈은 해변의 흐릿한 그림자,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준호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눈을 떠 구석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침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은 잠을 설쳤고 민지가 보낸 사진은 끝없이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힘없이 부엌으로 걸어갔다. 차를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지만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해변 샌들, 리넨 셔츠, 그리고 사진 속 준호의 미소. 모든 것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더 알아내야만 했다.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계속 갉아먹는 이 의심을 멈추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불안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녀는 준호와 꽤 가까운 직장 동료인 민석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들은 몇 번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민석은 늘 솔직하고 정직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저 준호 씨 아내 수진이에요. 전화가 연결되자 수진이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민석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잘 지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준호 씨가 지금 도쿄로 출장 갔잖아요. 혹시 누구랑 같이 갔는지 아세요? 일 얘기를 자세히 안 해줘서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지는 민석이 작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출장이요? 이번 주에 도쿄 출장은 없는데요, 형수님. 제가 알기론 준호 형, 개인 휴가 냈다고 했어요. 안과 진료도 받고 지방에 계신 가족들 좀 보고 온다고요. 전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 그랬군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내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민석이 전화를 끊기 전에 물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휴가. 준호는 출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쿄에 간다고, 회의가 있다고, 팀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부부 공동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로그인했다. 준호가 종종 카드 대금 납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공동 계좌와 신용카드는 항상 수진이 관리했다.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준호가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열었다. 화면에 상세 내역이 나타나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가장 최근 거래는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2인 항공권. 날짜는 준호가 떠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서귀포의 한 고급 빌라에서 3박에 150만 원 결제. 값비싼 레스토랑, 스파. 심지어 작은 보석 가게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금액은 출장 경비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았다. 수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변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민지가 보낸 사진과 이 정보를 비교했다. 해변, 야자수, 열대 분위기. 도쿄가 아닌 제주도. 준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2인 항공권. 수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찌르며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세게 닫고 일어서서 거실을 서성였다. 숨이 가빠지고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울고 싶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더 강했다. 어떻게 준호가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며 그녀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그는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그리고 누구와?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준호에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요?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준호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보고 싶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회의 중이었어. 미안. 무슨 일이야? 수지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 중인 호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준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단어들을 입력했다. 수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침내 눈물이 흘렀지만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슬픔과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준호는 그녀를 배신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수진이 한 푼도 누리지 못한 쾌락을 위해 그가 쓴 모든 돈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생각은 슬픔에서 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통제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빌라 수영장가에 앉아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작게 미소 지었다. 유라가 비키니, 차림으로 망고, 주스 2잔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누가 전화했어? 그녀가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안 해. 그냥 안부 묻는 전화야.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는 주스를 마셨다. 유라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전혀.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으니까. 준호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수지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진의 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었고 수지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켜진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 앞에는 그녀를 비웃는 듯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담긴 노트북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서귀포의 빌라, 2인 항공권, 레스토랑, 모든 것이 명백했다. 준호가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지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텅 빈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흘렸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으로 대체되었다. 그 분노는 거칠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통제되어 있었다. 수지는 지금 당장 준호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제주도에서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이 12년의 결혼 생활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만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민지의 메시지를 열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전에 놓쳤던 작은 디테일에 주목했다. 준호 옆에 있는 여자는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흩날렸고 손목에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얇은 금팔찌가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확대하여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각도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혹시 이 사진 올린 사람 누군지 알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 몇 분 후 민지가 답장했다. 수진아, 방금 다시 확인해봤어. 예전 직장 동료 계정인데 그 친구가 강유라라는 다른 사람 계정에서 공유한 거래.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직접 봐봐. 조심하고 성급하게 화내지 마. 수지는 바로 인스타그램을 열어 검색창에 강유라를 입력했다. 계정은 공개되어 있었고 화려한 사진 수백 장이 가득했다. 프로필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빛나는 피부, 완벽한 몸매. 자기소개는 나의 최고의 삶을 사는 중, 여행, 자유, 였다. 수지는 스크롤을 내렸고 민지가 보낸 것과 같은 사진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찍힌 것이었다. 준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 여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다. 파리, 뉴욕, 몰디브에서 찍은 유라의 사진들. 항상 비싼 옷과 호화로운 배경과 함께였다. 몇몇 사진에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준호처럼 꾸준히 등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최신 게시물에서 수지는 댓글 창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유라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썼다. 이번엔 누구랑 갔어? 새로운 남자야? 유라는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하며 아무런 확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지는 유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이 강유라라는 사람 누구야?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잠시 후 민지가 답장했다. 세상에, 수진아, 이제 기억났다. 강유라는 우리 또래에서 한때 시끄러웠던 젊은 과부야. 두 번째 남편이랑 이혼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 사업가였거든. 듣기로는 유부남들한테 접근해서 돈 쓰는 재미로 만난다고 하던데. 돈은 이미 많으니까. 준호 씨가 그럴 줄은 몰랐네. 수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각 단어를 곱씹었다. 강유라. 유산과 스캔들로 살아가는 젊은 과부. 그 이름은 희미하게 익숙했다. 아마도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나 수진이 거의 참여하지 않던 카카오톡 단체방의 가십에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 남편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닫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그녀를 바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수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날카로운 눈으로 거래 내역을 다시 쳐다보았다. 준호가 유라를 위해 쓴 모든 돈은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고 그녀는 준호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여보, 신용카드 명세서 봤는데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네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녀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며 준호가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할지 보고 싶었다.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수지는 기다렸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은 맑았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해변가 레스토랑에 앉아 유라와 함께 해산물 플래터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진의 메시지를 읽었다. 누구야? 유라가 새우를 씹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내, 카드 명세서에 대해 묻네.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답장을 입력했다. 여보, 그거 은행 오류일 거야.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 지금은 바빠.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유라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답장을 읽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은행 오류, 준호에게조차 너무나 값싼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고 남편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강유라는 돈과 매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수진에게는 더 강한 것이 있었다. 그녀의 삶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결의,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준호가 떠난 지 닷새째 되는 아침, 수지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의를 다지며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어젯밤 그녀의 분노와 결심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를 비췄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하고 무력한 아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 안에는 작지만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고 그 불꽃이 그녀를 행동으로 이끌었다. 수지는 지금 당장 준호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가 거짓말의 대가를 느끼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을 만들어주고 민준이를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그녀 앞에는 진실을 밝히는데 충실한 동반자가 된 인터넷 뱅킹 페이지가 열린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쳐다보았다. 각 줄은 벌어진 작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서귀포의 빌라, 고급 레스토랑, 스파, 모든 것이 가족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의 불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담원과 이야기할 때 단호함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씨와 공동명의 계좌를 가진 이수진입니다. 이 번호에 신용카드 접근을 차단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시겠어요? 상담원은 계좌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몇 가지 보안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몇 분 후 상담원이 확인해 주었다. 네, 이수진님. 요청에 따라 박준호님 명의의 신용카드 접근을 임시로 차단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대답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작은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준호는 지금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카드를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는 수진이 더 이상 얕볼 수 있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상상했다. 당황하는 준호의 얼굴, 어쩌면 비웃거나 짜증낼 유라의 모습.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준호에게는 개인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신용카드는 출장이나 이 경우에는 그의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사용하는 주된 자금원이었다. 그 접근이 막히면 그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날 오후 제주도에서 준호와 유라는 작은 부티크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바다색 원피스를 들고 있었다. 가격표를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 너무 예쁘다, 준호 씨. 내일 저녁 식사 때 입으면 딱이겠다.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준호를 흘긋 쳐다보았다. 그래 사. 내가 계산할게.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점원에게 구매 절차를 진행하라고 고갯짓했다. 그는 수진이 방금 정지시킨 바로 그 신용카드를 건넸다. 유라는 준호의 관심과 관대함을 즐기며 밝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점원이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한두 문제는 아닐 텐데요.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점원은 다시 시도했지만 계산대의 작은 기계는 실패를 알리는 짧은 삑 소리를 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계속 안 되네요.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라는 눈썹을 치켜뜨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만. 은행에 문제가 있나 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 보낸 카드 명세서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다. 그가 은행 오류라고 거짓말로 답했던 그 메시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은행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느린 신호 때문에 더욱 초조해졌다. 일단 현금으로 내. 유라가 제안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원피스 값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날 계획했던 다른 것들, 고급 스파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서울에서 수지는 은행으로부터 온 확인 이메일을 확인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접근이 동결되었습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는 준호를 상상했고 마음속에 작은 만족감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는 여전히 버틸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더 영리해져야 했다. 수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준호 씨 신용카드 정지시켰어. 지금쯤 패닉 상태일 거야. 민지가 바로 답장했다. 진짜? 수진아, 대단하다. 완전 놀랐겠다. 다음 계획은 뭐야? 아직 몰라. 하지만 쉽게 빠져나갈 길은 주지 않을 거야.
수진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수진은 그 미소가 거짓과 배신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공동 명의자분의 요청으로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가 뭔가를 알고 있어. 그는 전화를 끊고 새 원피스를 감상하느라 바쁜 유라를 쳐다보았다.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제주도에서의 6번째 밤, 준호는 긴장된 얼굴로 빌라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수영장의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지만 그의 생각은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유라는 준호의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 채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미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오후에 은행과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화면을 응시했다. 공동 명의자분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경고의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수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서울에서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벽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집은 벽시계의 단조로운 똑딱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오류라는 거짓말이 가득한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수진은 이제 준호를 시험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공개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 영리한 게임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여보, 카드 명세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제주도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네요. 빌라, 레스토랑, 항공권.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일부러 혼란스럽고 순진한 척하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다. 제주도에서 준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수진의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빌라, 레스토랑, 항공권. 수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유라는 아직 방에 있었고 그는 그들의 휴가를 망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녀가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수진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했다. 여보, 그거 은행에서 입력 오류가 있었나 봐. 난 도쿄에 있잖아. 팀원들이랑 회의할 때만 카드 썼어. 내가 확인해 볼게. 걱정 마.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진이 평소처럼 그 변명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메시지가 전송된 지 몇 초 후 그는 덫에 걸린 쥐가 된 기분이었다. 수진은 준호의 답장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입력 오류. 그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은 믿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거짓말에 더 깊이 얽히기를 원했다. 그녀는 다시 타이핑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내가 아까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그 거래 내역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게 맞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새로운 변명을 찾으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제주도에서 준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발코니를 서성이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수진이가 은행에 전화를 했다고? 평소에 금융 문제에 수동적이던 아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지?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문자 메시지에 의존할 수 없었다. 전화는 몇 번 울린 후 부드럽게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 수진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은행에 전화를 하다니. 그냥 입력 오류라고 했잖아. 난 도쿄에서 회의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날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 사이에서 흔들렸다. 수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침착했다. 스트레스 받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 계좌인데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확인해야죠. 당신이 도쿄에 있다는 건 알지만 내역에는 제주도라고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느님 맙소사, 수진아, 난 괜찮아. 지금 호텔에 있고 방금 팀원들이랑 저녁 식사 끝냈어. 아마 은행이 잘못한 걸 거야. 내일 내가 처리할 테니 넌 그냥 집에 있어. 그는 설득력 있게 들리려고 했었다. 수지는 준호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당신이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그냥 걱정돼서요. 그래서 아까 카드도 안전하게 하려고 정지시켰어요. 카드 없어도 괜찮죠.
그녀는 준호의 반응을 보기 위해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정지시켰다고? 수진아, 왜 정지시켜? 나 일할 때 그 카드 필요하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패닉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전화기 저편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세상에, 여보, 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카드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안전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당신이 그냥 오류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당신 개인 예금도 있잖아요? 준호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이 모든 것을 안다는 증거는 없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마침내 패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자요, 여보. 조심하고요. 수진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준호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백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유라가 실크 잠옷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왜 그래? 아직도 카드 문제야? 아내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어.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 그럼 더 영리하게 거짓말을 했어야지. 이 일 때문에 내 휴가를 망치고 싶진 않아. 알아서 해결해.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꼈다.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아침. 수지는 복잡한 심경으로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침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끼지 못했다. 어젯밤 준호와의 원격 대치 이후 그녀는 잠을 설쳤다.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를 흔드는 데 성공했다는 작은 만족감 뒤에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고양이와 쥐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했다. 수지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보낸 후 식탁에 앉았다. 손에 든 블랙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노트북은 앞에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느라 분주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해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12년의 추억을 위해 이 결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의 모든 거래, 준호의 모든 거짓말, 그리고 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은 그 희망을 남김없이 베어내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너무 혼란스러워. 카드도 정지시켰고 준호 씨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수진아, 넌 이미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지금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그와 유라의 사진. 그건 잊을 수가 없어. 민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 수진아. 하지만 생각해봐. 준호 씨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널 상처 주기로 선택했어. 네가 불행한데 억지로 버티면 아이들이 더 힘들 거야. 넌 강해. 난 네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알아. 민지의 말은 수진의 눈을 뜨게 하는 부드러운 뺨 때리기와 같았다. 그녀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부서졌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녀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텅 빈 그림자가 된 엄마를 보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지는 민지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지야. 이 관계를 끝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야. 먼저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노트북을 열어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단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평소 일할 때 쓰던 작은 노트에 중요한 점들을 기록했다. 양육권, 공동재산, 위자료. 그녀가 쓴 모든 단어는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통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던 중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준호가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민준이는 옆에 서 있었으며 수지는 활짝 웃고 있었다. 2년 전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이 흐르도록 두지 않았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평소 민지를 만나던 동네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라떼 한 잔을 놓고 혼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준호가 돌아온 후 다음 주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독립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프리랜서 일을 확장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녀에게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고 그것은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그날을 나쁜 기분으로 보냈다. 신용카드가 정지된 후 그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개인 예금을 사용해야만 했다. 유라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가 원했던 고급 스파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싫어했다. 난 당신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녀가 점심때 퉁명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유라가 자신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돈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넌 바보야. 넌 수진이를 잃고 있어. 그날 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두고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수진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가 느꼈던 것과 같은 불확실성을 느끼도록 내버려두고 싶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노트로 돌아가 마지막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승자가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준호는 답장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꼈다. 2주 후 준호가 돌아오는 날 아침은 흐렸다.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갔고 수지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상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아내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결정에 확고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민지가 추천한 변호사와 이미 연락을 했다. 이혼 소송에서 단호하기로 유명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들은 한 번 만났지만 수지는 이미 발판을 마련한 기분이었다. 서류 준비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준호와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확고함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었다. 오전 11시 집 앞에 택시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부엌 창문으로 흘끗 보았다. 준호가 2주 전 그녀가 싸는 것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검은색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옅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에서 막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준호가 몇 번 노크한 후 마침내 예비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수지는 이틀 전에 자물쇠를 바꿨다. 이 집이 더 이상 온전히 준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지만 상징적인 조치였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열쇠가 안 맞아. 밖에서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서 준호가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수진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아내의 얼굴은 차갑고 흔들림 없는 돌벽과 같았다. 수진아, 신용카드 일에 대해 화난 거 알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난 출장 간 게 아니었어. 휴가를 냈어. 준호는 마침내 고백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강유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거짓말 그만해요. 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카드 명세서도 받고 사진도 봤어요. 당신이 제주도에서 즐기고 있는 동안 난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날 만지지 마.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빈 약속이 당신이 한 짓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족을 속이는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러지 마. 난 당신을 사랑해. 아이들도 사랑하고 당신들을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순수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테이블에서 플라스틱 파일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과 준호가 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의 스크린샷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준호 앞에 놓았다. 이게 증거예요. 난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요. 이혼할 거예요. 난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파일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수진아,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유라는 내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날 떠났어. 이제야 깨달았어. 난 당신과 아이들만 원해. 수지는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고 이제 그녀가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려는 거잖아. 난 대안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나가요. 다음 주까지 짐을 챙겨 나갈 시간을 줄게요. 준호는 다시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캐리어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으로 걸어갔다. 나가기 전에 그는 돌아보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나가자마자 문을 닫았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이 있었지만 안도감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한 장의 끝이자 더 나은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호가 이슬비 속에서 집을 떠난 후 수진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새로 칠한 부드러운 크림색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수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해 계란을 부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민준이는 스케치북에 보물지도를 그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 작은 집은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그것을 새로운 삶, 그녀가 스스로 만든 삶으로 채웠다. 이혼 절차는 3개월 전에 끝났다. 단호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지는 아이들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과 공동 재산의 일부, 그리고 준호의 낭비로부터 그녀가 지켜낸 저축을 포함한 자산을 얻었다. 집은 그녀의 소유로 남았고 준호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종종 늦기는 했지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다. 수지는 더 이상 준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이제 아이들과 그녀가 신중하게 계획한 미래에 있었다. 준호가 떠난 후 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리랜서 편집자로서의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지의 격려로.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귀여운 문구류와 어린이 책을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법을 독학했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단기 과정까지 수강했다. 그녀의 쇼핑몰 작은 꿈들은 이제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는 최근 배송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 1명을 고용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케첩을 잔뜩 묻힌 서연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언제 또 공원에 가요? 민준이가 빵을 씹으며 물었다. 이번 주말에 주문 처리 다 끝나면 가자. 같이 도시락 싸서 가도 좋겠다.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다. 그녀의 수입은 이제 가계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했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 약간 저축할 여유까지 생겼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도넛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그들은 현관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수다를 떨었다. 수진아, 너 정말 존경스러워. 준호 씨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네가 이제 성공한 작은 사장님이 됐네. 민지가 초콜릿 도넛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수지는 그녀가 직접 심은 해바라기가 있는 앞마당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 인생이 준호 씨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아니었어.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거였지. 준호는 몰락했다. 유라는 준호가 더 이상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를 버렸다. 그 여자는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 떠났고 준호에게는 바닥난 저축과 망가진 평판만 남았다. 불륜 소문이 퍼진 후 동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실적 저하로 회사에서의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준호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종종 좁은 발코니에 혼자 앉아 이제는 단지 추억이 된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준호는 남은 짐을 챙기러 수진의 집에 왔다. 수진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늙고 지쳐 보였다. 수진아,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 일로 무언가 배웠기를 바라요.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되돌릴 수 없어요. 나와 아이들은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지내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준호를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든 채 밖에 남겨두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 앉아 새로운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대형 출판사로부터 그녀의 사파가 담긴 어린이 책을 출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메일이 와 있었다. 그녀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민준이와 서연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의 아파트에서 준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작은 꿈들에 대한 수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응시했다. 그는 사진 속 수진의 미소를 보았다.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미소.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수진은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실수의 그림자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또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